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최근에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죠. WWDC 2020에서 애플이 인텔에서 만든 CPU 대신에 자체 설계한 CPU를 맥북이나 아이맥 등에 앞으로 2년 동안 순차적으로 장착하고 이제 더 이상 인텔의 CPU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죠. 애플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제가 오직 애플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체 인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15년이나 같이 했던 애플한테 인텔이 외면당하는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애플이 ARM CPU 좀 손보면 인텔 니네 거보다 낫겠다 하면서 이렇게 빠이빠이를 했고요. 그리고 한참 뒤처져 있던 AMD가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쫙쫙 끌어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만만해진 인텔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번 애플의 인텔 굿바이 발표에 대해서 인텔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인텔이 준비를 했을 거고 전체 매출에서 애플로 가는 이 CPU 비중이 얼마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텔 전체 매출 중에 애플 비중을 보면 7%입니다. 뭐 이게 미리 애플을 떠날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던 게 맞나 싶은 수치거든요. 2019년 기준으로 인텔 매출액이 약 719억 달러예요. 그중에 7%면 약 50억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애플이 빠져나가서 매출 6조 정도의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이 정도면 뭐 준비했다 뭐 볼 수 있을까 솔직히 모르겠는데 사실 인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기계 돌려서 마스크 하나를 만들어서 팔면 손익분기죠. 기계를 사서 하루 100장 팔면 원금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수요가 하루에 100장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그러면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많이 팔면 팔릴수록 이익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인텔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6년 매출이 약 600억 달러일 때 영업이익이 127억 달러였는데 2019년까지 매출을 120달러 정도 이렇게 늘려서 매출 720억 달러로 올랐으니까 2016년 영업이익이 120억대에서 2019년 220억으로 완전 100억 달러 이상 크게 뛰어오르거든요. 이 말은 인텔 매출이 약 700억 달러 정도 수준이 넘어가는 순간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레버리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구간부터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더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어떻게 보면 생기는데 그런데 이제 애플과 인텔이 굿바이 하면서 인텔 매출이 50억 달러가 빠지게 생겼으니까 인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운 상황. 한 몇 년만 더 있다 굿바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애플이 인텔과 이렇게 빠이빠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텔의 답답한 개발 속도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죠. 모든 이유가 사실은 인텔의 개발 속도가 느린 것 때문인데 정확히 말하면 인텔의 미세화 공정의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인텔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인텔을 종합 반도체 회사 IDM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이게 반도체를 지들이 직접 설계도 다 하고 생산까지 하는 이런 회사를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반면에 애플이나 경쟁사 AMD의 경우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공장을 팹이라고 하고 이게 팹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공장도 없이 이렇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CPU 같은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가 핵심이거든요. 이거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건 지들이 직접 합니다. 여기에도 인력도 투자하고 특허도 받고 기술력도 계속 개발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자기들이 직접 생산까지 하면 좋겠지만 생산 기술의 핵심은 바로 선폭 미세화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가 상당히 기술이 발전을 이룬 상태라서 인텔이나 AMD 애플 이런 기업도 투자하면 따라잡을 수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지들이 설계도 하고 설계도 가져가서 이렇게 생산해달라고 위탁을 맡기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팹리스 반도체 업체들도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거죠. 우리 같은 문과생들이 뉴스를 보면 인텔의 경우 아직도 10나노미터 선폭 미세화도 제대로 양산이 잘 안 돼서 생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인텔보다 한참 뒤처졌던 경쟁사 AMD는 벌써 7나노미터 제품 생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언제 이렇게 AMD가 뒤에서 신기술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게 공장까지 잘 지어서 인텔을 따라잡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AMD는 현재 7나노미터까지 가능한 TSMC의 이 라이젠 3와 그리고 노트북 생산용 라이젠 4000 이것을 위탁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보다 더 선폭이 미세한 7나노미터까지 생산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반대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생산까지 지들이 직접 하는데 10나노미터 공정에서 기술이 부족해서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드리면 인텔이 엄청난 기술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 삼성보다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다시 AMD를 누르고 CPU 시장의 최강자로 다시 서려면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럼 과연 언제부터 인텔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까지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인텔이 정말 잘 나가던 시기에는 2년 주기마다 공정 미세화를 진행했고 아키텍처를 또 개선하면서 신제품을 매년 출시하는 틱톡 전략이라는 걸 썼습니다. 틱톡 전략은 그림과 같이 올해 14나노미터 미세화 공정이 진행된 CPU를 출시를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이 스카이레이크라는 이 아키텍처로 성능을 또 한 단계 끌어올린 이런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인텔이 어떻게 보면 매년 새롭게 신제품을 내놓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좋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이후 경쟁사들에서 유사한 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거의 선두 기업만 제값을 받고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인텔은 이런 틱톡 전략을 통해서 매년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이런 효과를 통해서 경쟁사를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세화 공정은 그림처럼 더 작은 나노미터 단위로 패턴을 새기는 걸 말하죠. 패턴이 미세할수록 여기에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일단 처리 속도가 당연히 빨라질 거고요. 그리고 이동거리가 짧으면 작은 전압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크기가 더 작아지니까 반도체 하나 넣을 거 2개 더 넣을 수 있으니까 미세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칩의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는 거죠. 자, 이 분야,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의 분야에서는 현재 설명드린 대로 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과 TSMC가 생산 가능한 7나노미터 미세화 공정도 인텔은 2022년이 되어서야 가능하다 이런 로드맵만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뭐 가능할지 확신은 없죠. 자, 그럼 뭐 인텔 아무것도 아니네. 대체 인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기술력이 뛰어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키텍처의 기술력이 굉장합니다. 자, 아키텍처는 그냥 우리같이 IT를 전혀 모르는 문과생들이 그냥 아주 쉽게 이해할 때 설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똑같은 30평인데 설계를 정말 잘하면 공간이 효율적이라서 뭐 35평, 40평처럼 편하게 쓸 수도 있는데 설계를 진짜 못하면 비효율적이라서 뭐 통로가 넓거나 아니면 뭐 창고만 넓거나 이렇게 돼서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 24평처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CPU도 마찬가지로 이 작은 칩 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부품이 같아도 아키텍처, 즉 설계가 다르면 성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인텔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요. 이 아키텍처 부분에서 외계인이 설계한다고 말할 정도로 기술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러한 설계 능력을 따라가기 힘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인텔과 같은 이 종합 반도체 회사라면 한 부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면 설계 능력과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춰야 하겠지만 천하의 인텔도 모두 다 잘하긴 힘들죠. 이렇게 미세화 공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16년부터입니다. 인텔은 2015년까지 14나노미터 미세화 공정 신제품을 발표하기까지는 거의 무난했어요. 근데 그 이후 인텔이 10나노미터 공정으로 이렇게 넘어갈 예정이었는데 기술력이 딸려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림을 보면 2016년부터 인텔의 제품을 보면 스카이레이크, 뭐 카비레이크, 커피레이크, 캐논레이크 이러면서 미세화 공정은 진행하지 못하고 아키텍처만 변경하면서 신제품을 계속 출시했고요. 미세화 공정은 계속 14나노미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9년에 10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된 아이스레이크 시리즈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는데 이때도 대량 생산이 잘 안 돼서 노트북용으로만 출시가 되었고 아직도 뭐 인텔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대부분 CPU는 14나노미터 제품입니다. 이렇게 인텔이 10나노미터 미세화 공정에 장기간 진입에 실패하면서 또 하나의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생산의 차질입니다. 생산 공장은 뚝딱뚝딱 뭐 바로 몇 달 안에 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미리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텔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10나노미터에 진입하겠지 하고 기존의 14나노미터 생산 공장을 10나노미터 공정에 맞게 이게 공정을 전환해두고 생산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기술 부족으로 10나노미터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없게 돼버리면서 이미 10나노미터로
그리고 전환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이런 공장이 가동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공정 전환한 거 10나노미터 공정은 그냥 그대로 두어야죠. 어쨌든 10나노미터로 넘어갈 거니까요. 그럼 14나노미터에서 수요 계속 맞추려면 새로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뭐 공장이 이렇게 뚝딱뚝딱 지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14나노미터 제품들에서 공급에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부족해졌고요. 일단 판매상들은 수요가 부족하니까 가격을 올리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이 AMD의 라이젠의 성능이 거의 뭐 대폭 개선되면서 가격도 인텔보다 저렴하니까 라이젠 한번 써볼까? 이러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고 시장 점유율이 넘어간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면서 어쨌든 인텔은 회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겠죠. 공급이 부족해진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럼 인텔의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PC나 노트북에서는 마진이 굉장히 크게 남는 이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최첨단 프리미엄의 사양의 반도체만 공급을 하고 애초에 마진이 높은 서버 CPU를 우선으로 공급하자 이렇게 전략을 짠 거죠. 그래서 마진이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가 공급받는 이 노트북이나 PC 일반 제품의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 이런 전략은 그림에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2019년 윈도우 10이 출시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윈도우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사람들이 구형 컴퓨터에서 잘 안 돌아가니까 이걸 버리고 PC를 새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PC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림 보시면 2019년에 윈도우 10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텔의 데스크탑과 노트북 모두 판매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높은 서버 CPU에 집중하고 하이엔드 CPU에 집중하느라 생산량 절대적인 수치가 줄어들면서 판매가 안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2019년 영업이익 보면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 않았죠. 바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선 박수 쳐줄만 하고요. 그리고 인텔이 AMD에 밀릴 수밖에 없던 문제가 하나 더 터집니다. 2018년 인텔 CPU에서 멜트다운 막 녹아내리고 스펙터, 무슨 유령 같은 보안 문제가 발생하죠. 인텔 전 제품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사건인데요. 그러면서 AMD의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이런 계기가 되고요. 물론 보안 패치가 배포가 되긴 했는데 CPU의 성능이 크게 느려진다 이런 평가가 있으면서 여기서 인텔 시장 점유율이 좀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런 와중에 2018년 AMD의 젠 플러스 이 아키텍처가 인텔에서 불가능했던 12나노미터 공정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틱톡 전략으로 2019년에는 7나노 공정의 제품까지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AMD가 과거 인텔의 틱톡 전략을 그대로 활용해서 인텔을 따라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시면 AMD가 노트북에서 드디어 20% 시장을 점유했다 이렇게 나오죠. 인텔의 CPU와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의 메리트가 AMD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를 더 많이 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텔의 입장에서도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상황이 딱 된 거죠. 그냥 우리는 노트북이랑 PC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부러 공급을 좀 많이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두었더니 그냥 AMD가 점유율을 다 뺏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아예 하이엔드급 빼고는 아예 그냥 마진 포기하자 이렇게 해서 CPU 가격을 내려서 이 AMD의 시장 점유율이나 막아보자. 자, 이렇게 방어하자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굉장히 또 안 좋은 뉴스죠. 지금까지 인텔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잘못됐고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텔의 미래는 어떨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공급 부족 문제는 앞으로 어느 정도 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텔 설비 투자액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고요. 일단 공급량만 어느 정도 늘어도 충성 고객이 있어서 판매량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매출은 어느 정도 오르니까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겠지만 앞서 뉴스에 나온 대로 AMD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단점은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인텔의 로드맵이 나왔죠. 2022년쯤에는 지금 AMD가 하고 있는 7나노미터 인텔도 진입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로드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쯤 되면 AMD 같은 경우에는 5나노미터 이하로도 양산이 가능할 듯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텔이 이리저리 차리자 하고 싶으면 삼성전자에 위탁하는 게 살 길이다. 자, 이게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집부리고 지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AMD에 완전히 밀릴 이런 위험도 있죠. 자, 그리고 그나마 또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전 CEO였던 브라이언 클제닉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 FPGA 등에 투자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인텔이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브라이언 큰들제닉이 5G 스마트폰 모뎀 사업이나 낸드 사업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삽질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밥스완이 새로 취임하면서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은 정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낸드 사업도 철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삼성과 손을 잡아주면 장기 전망은 아주 좋아질 거다 이런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